네, 연방준비제도 FED가 지난주 새 정책을 통해 내놓은 메시지는 바로 집을 사고 주식 투자를 하라라는 것이라고 지난 주말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찬스다. 그리고 이미 집이 있는 경우에는 리파이낸싱을 하라라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물론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지금이 주택을 구입할 적기라는 것이 FED의 메시지입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부동산과 관련한 주제를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이 주택 구입 적기라고는 하지만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지금 살 수 없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주택 구입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주민들이 사람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협회에서는 주민들의 그 주택 구입 능력 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데요. 네. 지난 2분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택 구입 능력을 지난 12일 발표한 걸 보면요. 네.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되는 주민은 전체 절반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싱글 패밀리 홈, 주택과 콘도, 타운하우스로 구분해서 수치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 2분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전체 3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30%에 비하면 조금은 늘어난 것입니다만 그 전분기, 그러니까 1분기와 비교하면 35%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콘도, 이 타운하우스에는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수치가 높습니다. 전체 44%입니다. 네. 작년 2분기 40%에서 늘었고 지난 1분기와는 변동 없이 똑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캘리포니아 주 전체 얘기니까 그렇지 이거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 경우에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낮겠죠. 네, 그 그렇죠? 잠시 뒤에 다음에 설명해 얘기 드리도록 나오니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택 구입 능력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택 가격과 자기가 버는 소득 이걸 이제 비교해서 만드는 그러한 수치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중간 주택 가격과 또 집을 샀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론 페이먼트나 아니면 재산세, 네. 그리고 보험 등 매달 지불해야 하는 그런 비용들, 네. 그래서 집을 살 때 필요한 최저 소득 이런 걸 계산해서 그 이상 소득이 되는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주택의 경우 중간 가격이 61만 850달러고요. 매달 들어가는 비용은 한 달에 2,880달러입니다. 그렇게 집을 사기 위해서는 연소득 11만 5,200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주택 구입 가능한 주민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체 33%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네. 콘도와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중간가가 48만 달러고요. 매달 내야 하는 비용 2,260달러. 이걸 감당하려면 연소득 9만 400달러 벌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44%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택과 콘도, 타운하우스 이 중간 가격을 보면은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LA나 오렌지 카운티 이런 도심 지역보다 확실히 좀 낮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그만큼 남가주 주민들의 주택 구입 능력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협회가 각 지역별로 이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네. 단 이건 주택이나 뭐 콘도, 타운하우스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네. 먼저 LA 지역입니다. 중간가 58만 1,650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달 비용 2,740달러고요. 네. 그래서 LA에서 주택 사기 위해서는 1년에 10만 9,600달러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주택 구입 능력 되는 주민은 전체 32%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그 싱글홈 33%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이 콘도와 타운하우스가 아까 44%였으니까요. 그걸 다 합친 수치에 비해서는 확실히 주택 구입 가능한 주민 LA에서는 꽤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오렌지 카운티로 가보면 그 차이는 더욱 더 벌어집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주택 가격이 훨씬 더 비싼데요. 한 달에 들어가는 그 경비도 역시 비싸고요. 그래서 중간가가 오렌지 카운티 85만 9천 달러입니다. 네. 한 달 비용 4,050달러고요. 그러니까 아까 2,000달러 정도였는데 거기에 2배 정도 달하는 거죠. 그렇게 오렌지 카운티에서 집 사려면
연소득 16만 2천 달러 벌어야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보다 주택 구입이 더 힘든 것은 아무래도 북가주 베이 에리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그리고 실리콘밸리 그렇죠, 있는 그 그렇죠. 산타클라라 카운티. 아하. 이곳의 주택 구입 능력 지수 오렌지 카운티보다 더 낮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마테오는 중간가 171만 달러, 또 170만 달러 이렇게 달랐고요. 한 달 비용도 8,000달러가 넘더라고요. 어이구. 8,050달러, 8,010달러. 그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연소득 32만 2천 달러 이상 돼야 집을 살 수 있었고요. 산마테오 지역은 32만 400달러였습니다. 그나마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이보다 상황이 조금은 낫습니다. 중간 가격 138만 달러, 한 달 비용 6,500달러, 그래서 연소득 26만 달러 이상이면 집 살 수 있습니다. 집 살 수 있는 주민은 22%였습니다. 야, 연소득 26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이 주민의 22%다. 네. 아, 역시 부자들이 많이 사네요. 네, 샌프란시스코와 산마테오는 19%였습니다. 와. 10%대 기록했습니다. 혹시 미 전역에 전국적인 수치도 나왔습니까? 네, 전국으로 보면 이 중간 주택 구입 능력 지수 57%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반은 집 살 수 있다는 뜻인데요. 중간 가격은 29만 1,300달러고요. 네. 매달 지불 비용 1,370달러입니다. 그렇게 연소득 5만 4,800달러 이상이면 전국적으로는 집 살 수 있다고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캘리포니아주는 거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자,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집 사는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미국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기 비싸다? 때문입니다. 근데 뭐 이건 원래 이전부터 그랬으니까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닌데요. 근데 이번에 이목을 끌었던 건 캘리포니아주 안에서도 주택 구입 능력이 더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협회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코로나19로 가구 연소득은 하락했습니다. 네. 해고도 됐고 하니까 이제 그건 하락했는데 반면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구입 지수가 능력 지수가 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집이 없으면 더 사기가 어려워지는 글쎄 거죠. 말입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게 된 주택 관련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 주민들이 도심을 피해서 외곽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뉴욕 타임스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뉴욕 지역의 분위기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뉴욕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이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뉴욕시 인근 외곽 지역의 주택 수요가 그렇게 급증했더라고요. 아하. 뉴욕 주변으로, 아하. 뉴저지주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뉴욕 북부죠.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그리고 옆에 커네티컷, 롱 아일랜드 등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을 피해서 이쪽 외곽 지역으로 점점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주변 지역의 주택 거래가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7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7월 뉴욕시 주변으로는 외곽 지역 주택 거래 지난해 7월과 비교해서 44%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44%가 늘었다. 맞습니다. 또 여기서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뉴욕시 북부 웨스트체스터에선 주택 거래가 전년보다 무려 122% 크게 두 증가했습니다. 배가 뛰었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뉴욕주 접한 그 커네티컷주 페어필드 카운티를 보면 73%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뉴욕 도심 맨하튼은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역시 같은 기간인 지난달 맨하튼 부동산 매매는 오히려 줄었는데요. 그것도 작년 7월 1년 전보다 56%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거주하는 그 뉴욕 주민들이 그 옆쪽으로 외곽 지역으로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까? 네, 이 코로나19에 의한 건강 위험, 그 우려가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는데요. 셧다운이 있고 나서 그 모든 가족들이 다 한 집에 함께 살게 된 게 좀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이제 와서 그래서 뭔가 집의 규모가 중요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겠죠.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거죠.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집에 있으면 좋고요. 또 어른들은 그 재택근무를 집에서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고요. 이러다 보니 좁은 공간에 그 비싼 맨하탄에 살면서 있을 이유가 없다. 그 주변으로 떠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고 사실 도심 그 주요 기업들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라 이렇게 한 후에도 과연 이게 이어질까? 그건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네. 관측이 꽤 어렵다는 평가인데요. 네. 일부는 이 9.11 테러 당시 그때를 보고서 짐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허. 그때 당시 일부 전문가들이 뉴욕 도심의 인구가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외곽 인기가 뭐 좋아지지 않을까 싶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다만 뉴욕타임스는 그래도 외곽 지역 인기가 지속될 거라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과 또 직장인들이 이제는 재택근무에 좀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굳이 사무실 와서 일하게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외곽 지역은 매력적인 거주지로 계속해서 남게 그렇겠죠.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경제라는 것도 항상 뭐 10년, 20년 주기로 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네. 이 외곽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또 다시 다운타운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도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20, 30년에 한 번씩은 꼭 주기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이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게 유행이 돼서 전부들 뜰이 있는 집들을 찾으러 뭐 다니면서 세리토스 개발됐죠, 플러튼 개발됐죠, 오렌지 카운티가 개발이 됐었는데 네. 언젠가는 또 다시 뭐 다운타운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또 이쪽이 또 부쩍부쩍 해왔다 왔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시 또 외곽 지역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유행이 말이죠.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자의에 의한 것이건 타의에 의한 것이건 간에 항상 이런 게 이게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은 외곽 쪽으로 나갈 때다. 네,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